그 30일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도 그 비용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저도 한 150 정도가 나온 것 같고 마지막에 암에 정말 걸렸을 때 그 5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거를 왜 가입을 하나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험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을 하시나. 오늘은 30일 암 수술까지 남은 시간의 저자 오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지난번에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인사 좀 네, 할까요? 인사요. 네. 제가 지금 저번에 찍은 게 6회까지 나왔는데, 총 아까 여쭤보니까 10회까지 분량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어떻게 책이 출간이 돼서, 여기 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4개월 동안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저는 원고를 하나 써서 여러 군데 출판사에 보냈는데, 각각 다른 두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길 원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첫 번째 책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 음식, 운동, 이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나왔고요. 이 책은 앞부분에 수술까지 남은 시간이 30일이신 분들이라고 컨셉을 잡긴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암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쓴 그 앞부분을 라라 출판사가 더 보강을 원고를 하고 싶다 해서 보강을 해서 책이 두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하나의 원고를 추구했는데 각각 똑같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셔가지고 네, 두 권의 책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출연하셨을 때 그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5만 1000이더라고요. 아마 10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실제로 그 암 이제 환자로서 진짜 그 암 환자가 궁금한 부분들을 잘 써줘서 이제 아마 그런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뒤에는 이제 두 번째 책 이게 너무 딱 톱니바퀴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너무 딱딱 그 첫 번째 두 번째 일정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로 짧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서 그 디아나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네. 우연히 만난 건가요? 네, 그 정말 네. 저희가 11시 예약이었는데 늦어서 11시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11시 반에 예약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온 거예요. 자리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만나게 그 탐방로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오스트리아인이고 43살에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 친구 전공이 바이오 공학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고 저는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있잖아요.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법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가 동병상련 같은 암 환자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친구는 유방암 3기였고 진단받은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에서도 수술 후에 발견이 돼서 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유방암 타입이 있는데 호르몬에 반응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분비돼서 난소를 또 제거하는 양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총 1년에 3번의 수술을 하고 항암을 21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한 2, 3개월 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항암을 21번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을 오게 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바이오 공학 전공이잖아요. 생물이나 생명, 뭐 음식 요런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관련된 것들을 두세 달 동안 이렇게 회복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말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회복이 됐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3기고 수술 3번 했지만 나는 정말 극복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타이치 체조도 막 하면서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지금 영상의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 그 책에 전부 담겨 있는 내용이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는 내용으로 제 귀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내 책에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아나가 얘기한 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가 얘기한 그 부분하고 제가 겹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아, 한국 사람만 이런 암 환자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 전 세계인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책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구나 이런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그 D라고 해야 되나요? 네, D. D라는 분과 이제 네. 뭐 서로 이제 암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거고 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이 얘기 나눴을 거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원에서 좀 같았던 건 뭐였고 다른 건 뭐가 있었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제일 먼저 놀랐던 거는 저희가 햇볕을 막 받으면서 이제 걸으니까 제가 아, 진짜 너무 좋다. 그 검은 오름은 예약하셔야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해설자와 함께 한 2시간 반 정도 쭉 걷는 코스라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떨어져서 걷고 저랑 D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막 갔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햇볕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어라. 이게 되게 필요하다. 이 암 전이 재발을 막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와 D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걸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자기는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시급한 치료가 비타민 D 치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친구가 받은 거는 네. 캡슐에 들어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팬티만 있고요. 아, 캡슐에 통째로? 들어가서 몸 내 나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광선이 나오는데 그 광선이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광선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광선 치료로 비타민 D를 끌어올려 먹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친구는 먹고 주사도 맞고 그 광선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심리적인 데도 영향을 미쳐서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제 첫 번째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책에도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 좀 깔끔해야 돼가지고 책을 못 꺼냈는데 두 번째 책에도 51페이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맞나요? 맞아요. 네, 거기에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요양병원에 한 100일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저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근데 그때 요양병원 원장님이랑 되게 많이 가까워져 친해졌어요. 근데 원장님이 비타민 D는 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암 지표지? 막 근데 원장님 말씀이 임상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술을 딱 하는 시점에 암 환자들의 그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30이 이제 기준선인데 보통은 한 자릿수가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과지를 말씀하시는데 건강해 그러니까 되게 밝으셔가지고 높을 줄 알았는데 15가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 암 환자들이 대부분 비타민 D 수치가 진단 당시에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엄청 컨디션이 좋아질 때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또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3인실에 있었는데 언니들 이렇게 가져와 보라고 해가지고 결과지를 저희가 3명이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때 대장암 2기신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보니까 8인 거예요. 8인가 9였어요. 정말 한 자릿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높았어요. 15였고 이제 다른 분도 그 사이였는데 저희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주사를 맞아야겠다 해서 30이 기준인데요. 암 환자이신 분들은 50 정도로 항상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그 다음 달에 검사하니까 진짜 45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루즈해져가지고 됐어 이렇게 하고 안 챙겨 먹었더니 이제 매달 요양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와 별도로 비타민 D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D 안 챙겨 드셨죠? 이렇게 또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처음 이제 알고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볼수록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51페이지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가 그 약간 기름진 생선들 있잖아요. 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뭐 말하는 거 그런 거 안에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동서양의 공통점. 보통은 이제 뭐 비타민 C 얘기해서 이제 비타민 C로 뭐 암도 치료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비타민 D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전이 재발 막는데
필요한. 그럼 이제 그 D 분의 사례는 비타민이랑 또 헷갈리네. D입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D 분이 말씀하신 거랑 그분은 이제 서양에서 이제 캡슐에 들어가서 내 비타민 D 수치를 이제 맞아요. 회복시키는데 네, 광선을 쬐서 집중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사라든지 네, 네. 뭐 음식으로 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고 또 음식도 동서양의 공통점으로 제가 제일 놀란 게 이제 D가 제가 식습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런 책도 막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책을 냈는데 음식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영양소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넌 어떻게 먹고 있니 했더니 콩을 거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네. 어떻게 먹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유기농 콩을요 자루로 사가지고요 네. 우리로 말하자면 쌀을 막 가마니로 사듯이 네. 사가지고 집에 놓고 그거를 두유를 직접 만들어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먹냐 했더니 두유 제조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오스트리아에는 가루가 있대요. 우리 왜 커피 드립 커피 하듯이 콩가루? 네, 오. 콩가루가 있어서 이게 드립하듯이 거기에 물을 부으면 두유의 성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간편하게 마실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놀러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두유를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주식 삼아 먹는데 그래서 얼마나 먹냐 이랬더니 250ml 두유를 직접 만들어서 250ml를 아침에 먹고 오후에 250ml에서 500ml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유가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이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공학 전공인데 자기가 암 걸리고 나서 논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 논문에 보니까 서양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반면에 아시아 여성들이 적게 걸리는 질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차이가 뭐지 해서 그거를 막 이제 논문이 계속 이렇게 카테고리가 계속 뜨니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그게 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계 여성들은 아시안 여성들은 콩을 베이스로 한 두부, 두유, 콩나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콩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고 외국 여성들은 그걸 안 먹은 거예요. 유럽인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이제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호르몬에 반응하는 타입이 그 수용체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소플라본이 너무 놀라운 게 수용체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끊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이걸 조절하는 작용을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돕는 이제 영양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두유를 그렇게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 책에도 제가 그 대부분의 이제 내가 만난 의료진들에게 뭐 식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콩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발효콩인 나는 청국장, 된장, 뭐 쌈장 요런 거 많이 먹고 두부, 두유, 콩나물 하면서 제가 그 첫 번째 책에서는 구체적인 요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왜 이걸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이런 걸 에세이식으로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D가 자기 영어로 막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내 책이다. D가 그 뒤로도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어제도 카톡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D가 너 이거 출간 기념회도 내일이고 이거 너무 기대된다.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네 책을 읽어볼 생각이다. 두 권의 책을 자기가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어를 또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어 교재가 됐어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 대화는 영어로 하신 건가요? 한국어로? 영어인데요. 네. 막 이렇게 유창하게 막 이런 거 아니고. 네. 이게 이소플라본, 네, 뭐, 딘, 뭐, 이렇게. 제가 첫 책에도 썼는데, 네. 저 미국으로 회사에서 파견을 네. 1년 보내주셔가지고, 네. 1년 생활했던 생활 영어랑, 네. 대학교 때 캐나다 밴쿠버로 연수 갔었는데, 그때 뭐 좀 배운 영어? 그리고 다 까먹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영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D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갑자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D라는 분을 제주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뭐 암인 것도 서로 몰랐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암 환자인 거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가족들 다 떼놓고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네. 뭔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커뮤니티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제가 그 D랑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있는 느낌이 들었냐면 요양병원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사실 들어갔을 때 거기는 암 환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암 환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사실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래도 되게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같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고 친구지만 그들은 암에 아직 이제 그쵸.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궁금하고 그 당시는 이제 막 진단받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되게 약간 고립감 같은 걸 느껴서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암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면역 주사 맞을 때도 이게 뭐 어떤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그분들 교육을 받으시죠. 그래서 엄청 그 암에 대한 기전에 대한 얘기나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어서 제가 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또 두 번째 책에 나오거든요. 30일 암수술까지 남은 시간에 제가 요양병원에서 느꼈던 점들, 받은 치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서로 되게 이렇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존재. 요양병원에서는 그리고 저희 뭐 안녕하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암 환자들끼리 요양병원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했어, 뭐 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수술대 위에 누워본 경험,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3시간, 저는 5시간이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음을 바로 열고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은 유방암인데다가 보통 유방암은 한쪽만 수술해서 보통 한쪽만 다 잘라내시고 이렇게 복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6회 동영상이 5회에 나오는데요. 저희 그 아산병원 고 교수님께서 이게 너무 찝찝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네, 수술 중에 얘를 조직검사에 보냈는데 얘가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암인데 얘가 전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동시에 발견이 돼서 아산병원에서 이게 좀 연구 대상이다 하셔가지고 지금도 저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D가 그런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D는 수술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암이고 그 다시 수술한 거예요. 저는 그 고 교수님이 찝찝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한 케이스고요. 그런 점도 되게 D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1시 예약하고 늦어서 11시 반에 들어갔는데 헤어진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어요. 와. 외국인하고 그렇게 네. 하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끝나고 같이 함덕 해수욕장 카페 가서 바닷가에서 얘기하고 저녁을 같이 제주시로 와서 제가 관련 영상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를 직접 케어할 뭔가 의사분이나 뭐 간호사분 혹은 이제 관리를 받으려고 가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네. 암 환우끼리의 뭔가 소통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제가 이 책, 두 번째 책에 특히 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거절당했고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와서 보험회사 관계자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네. 다 주시고요. 네. 정말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몇 개씩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실까봐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요양병원에서 환우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큰 나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죠. 보험 얘기는 바로 해드릴까요? 네, 바로 해볼까요? 이번 책에서 작가님께서 네네. 암에 걸리면은
가입한 보험부터 빨리 확인해라. 얼마나 중요한가요? 맞아요. 제가 네. 제 책이 암 수술까지 남은 시간 30일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 해가지고 제가 그 컨셉으로 썼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10가지를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해서 30일이 채워지는데 그 30일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보험이었어요. 물론 첫 번째 꼭지는 마인드, 이제 암 진단 받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에세이를 썼고, 이제 두 번째가 보험인데요. 그 보험 증권에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다 보험 증권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보지 않은 서류들이잖아요. 저희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전을 펼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증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있어요. 그 요즘 홈쇼핑? 틀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 광고가.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조금 들으면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보험회사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책에 쓴 것처럼 보험회사랑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 관련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그 한도가 3천이냐, 실비, 실제 내가 치료에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만큼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비 3천만 원인지 1년 기준이에요.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데, 저는 다행히 남편이 오래전에 가입해놔가지고 1억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폐암 환자이셨던 언니는 3천만 원이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구성을 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찾아보고 또 병원하고 약간의 그런 어떤 협상을 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용어 중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특약은 특별 약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정한 약관인데 특약으로 예를 들면은 입원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 특약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초6, 지금은 뭐 중3이지만 당시는 초2, 5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없으니까 집에 음식 반찬도 배달시켜야 그쵸.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입원한 동안에 이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날수별로. 그래서 제가 쓴 그 두 챕터를 그냥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특약 부분에서 입원 특약은 내가 그 사람 가입하신 것마다 다른데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3일째부터, 이번 3일째부터 그래서 1박 2일 한 경우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3일째부터 나오기 때문에 1일 2일은 나오지 않고 3일째부터 이제 입원 특약 그 입원비 1당,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입원을 100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앞에 이틀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1박 2일을 제외하고 뒤에 붙는 것들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있을 때 1, 2는 안 나오고요. 3일치부터는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2달 입원했다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갔다 다시 오면은 다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원데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빼는 게 없이. 입원 특약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통원 특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암에 걸리고 처음 알았어요. 이 면책 기간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이어간 다음에 1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면책 기간을 둬서 그 면책 기간 동안에는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면책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 치료를 받고 그 뒤에 6개월 동안은 제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쓰고 청구를 해도요, 이 6개월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개월이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그 뒤에 6개월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면책 기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가 한 번도 이거 실수를 안 하다가 진짜 딱 한 번 놓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유방암 환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저희가 처음엔 3개월이지만 나중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하는데요. 초음파 비용이 병원마다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좀 뭐 한 8만 원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뭐 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곳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음파를 받고 그 다음 날짜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6개월 뒤로 잡을게요 하면 제가 그냥 네 이렇게 하고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6개월 뒤가 돼서 그냥 가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6개월 만에 간 고기가 면책 기간 끝나기 바로 한 몇 주 전이고 뭐 바로 코앞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책 기간을 항상 계산을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내 면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니까 요 기간에는 병원 예약이나 이런 걸 안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초음파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면 제 기간이 뭐 한 일주일 차이니까요 요 뒤로 해주세요.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책 기간이 일단 중요하고, 통원특약이 있는데 통원특약은 입원하지 않고 당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질병으로 한 병원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병원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5만 원, 1회 하루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진료를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실 게 그 정도 금액에 대한 거, 네, 면책기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암에 걸렸을 경우에 뭐 보상을 해준다는 그 뭐 입원이든 통원이든 간에 그게 이제 뭐 6개월, 1년이면 1년, 뭐 몇 회, 금액 얼마가 다 정해져 있는데 네네. 이 기간이 뭐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 끝나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보험 신고를 못 하고 맞아요. 면책 기간 끝나고 네. 다시 이제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똑똑. 네. 기가 똑똑 맨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암 그 보장금 말씀하셨을 때 뭐 3천짜리도 있고 5천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다 네네.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듣기에는 3천도 큰 것 같은데 5천도 큰 것 같은 느껴지는데 네네. 암 환자 입장에서 이게 3천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건지. 네네, 맞아요. 정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직접 이 치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진단 받을 때 MRI, CT 이런 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은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돼서 많이 다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비용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저도 한 150 정도가 나온 것 같고, 다른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재수술을 하신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300 정도가 나왔고, 근데 그 금액이 5%만 내는 거거든요. 네. 전체 금액에서 5%가 300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그렇게 많지만 일단 암진단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그런 중환암인 경우에 5년 이내에는 5%만 저희가 내는 그런 혜택이 산전특례. 네, 산전특례.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외에 면역 치료에 관련된 거는 그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든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내가 필요한 치료를 요구해서 하시든 간에 일단은 면역 주사를 맞거든요. 이렇게 저 피하지방 쪽에 이렇게 양쪽에 네. 2대를 맞는데 한 대가 지금은 제가 지금 4년째인데요. 처음에 맞을 때보다 점점점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만 원, 10만 원. 근데 그것도 또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약이 종류별로 카피약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약이 있고 우리 한국 약이 있고 그 금액이 좀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맞으면 20만 원, 많으면 40만 원이 들고요. 링거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C 고농도 그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비타민 C나 비타민 여러 가지를 믹스한 칵테일, 이제 여러 가지 그 혈관으로 바로 주입하는 그런 우리 글루타치온이나 여러 가지 셀레나제 종류 그런 거를 맞으면 그런 게 또 한 번에 10에서 2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사매를 맞고 특히 항암 중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이런
그런 게 되게 정말 우습게 그냥. 네, 근데 어떻게 그 제가 믿는 치료법이 그거고 내가 그걸 통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면역력이 끌어올려지는 게 내가 몸으로 직접 느끼니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암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면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 내는 금액 그거는 이제 5% 그러니까 아까 300이라고 얘기했으면 원래 6천만 원인데 네. 그 5% 300만 원을 빼고 난 금액들은 다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 네. 건보에서 맞아요. 지급을 해주는 거죠. 네. 잘 돼 있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정말. 300만 원을 사실 내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암보험은 이제 내가 암에 걸리면 어쨌거나 네. 직장생활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보전의 개념으로 저는 그걸 알고 이해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네. 약간 암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근데 우리가 뭐 면역 주사도 있을 수 있고 보조적인 네네. 치료에 대한 네네. 그 치료비로서 이제 보장을 받는 개념인 건가요? 네네, 그렇죠. 말씀하신 내가 치료로 인해서 생기유지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보장은 아까 특약으로 입원 이런 거, 입원 특약 이런 걸로 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걸 굉장히 높게 설정해 두신 분이 계세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있게 되면 완전히 수입원이 끊기니까 네. 아프게 되면 뭐 매달 5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오. 엄청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네. 뭐 딴 건 모르겠고 잘 뭐 비타민 C 관련해서 아까 메가노스 뭐 말씀하셨지만 뭐 네네.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금액이 얼마나 그렇죠. 되나요? 비타민 C 그거는 찾아보시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걸 맞을 때 네. 뭐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를 막 유심히 보진 않는데 네. 비타민 C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자체가 비싸지 않다. 네, 그렇죠. 저는 비타민에 대해서는 이번 책에 그 하병근 박사님의 그 비타민 책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얘기도 두 번째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정말 가장 저렴하면서도 몸에 꼭 필요하고 치료 효과가 높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정말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박사님 책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럼 비싸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모르고 이게 이렇게 홍보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약회사 관계자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제약회사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싸고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고비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타민 C를 하루에 4번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생각날 때마다 옆에 서랍에 넣고 점심 먹고 와서 또 생각나는 그러면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이 3천, 5천, 1억의 이 보장은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냥 경험적으로 뭐 주변 암 환자들 보니까 보통 이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네네네. 뭐 실제 뭐 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치료를 받으면서 커버가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좀 가이드를 주시면은 네. 암보험 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가 보험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보험 없는 분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굴지의 대기업인데 노조가 없는 굴지의 대기업에 뭐 어차피 실명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분이 이제 부사장급이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 믿고 뭐 따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비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노조가 없었까 막 이러 요구하고 막 그런 걸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그 회사에 뭐 부사장까지 올라가신 여자분이시니까 특정 지역에 아파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하나를 파셨대요. 치료를 위해서. 네, 그래서 아파트가 한 두세 채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나는 팔아서 그 전체 비용을 치료에 쓰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자궁암이셨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전이가 돼서 다시 재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파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원한 치료를 하려면 돈이 들기도 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폐암 환자셨던 그 언니분은 3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필요한 치료만 골라서 하시면서 비타민 C 하시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받아들여주는 병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셔가지고 나는 한도가 이건데 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분은 싱글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뭐 3개월 이렇게 단위로 있고 싶다. 회계사시고
이제 일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얘기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하신 거 비타민 C 그리고 그 일주일에 얼마 정도의 치료를 받는데 3개월 입원할 수 있는지 해서 그거 맞는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억 하면은 굉장히 충분하고 정말 충족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 5천 정도 가입하시면 실비 그러면은 뭐 돈 때문에 치료를 못 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은 없다. 없죠. 네네. 아까 D도 얘기를 드렸지만 3번 수술할 줄 몰랐겠죠. 21번 항암할 줄 몰랐겠죠. 항암 횟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억을 하시면 네, 보장이 정말 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항상 뭐 보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뭐 작가님 겪으시긴 했지만 이게 보험을 주냐 안 주냐로 또 많이 갈등을 해주니 많잖아요. 정말 이거 말로는 처음 가입할 때는 다 1억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주는 거 맞는지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또 안 된다 안 된다 맞아. 이런 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네. 정말 뭐 많은 편인지도 궁금해요. 이 분쟁이 정말 달라는 대로 애매한 부분이 물론 있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뭐 청구하면 다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분쟁 같은 게 정말 뭐 서로 뭐 고성이 오간다거나 네. 뭐 법적으로 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인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가요? 네네. 그러면 저도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사례지 이게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 책에 썼던 사례 겪으신 분들도 그분들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시고 또 알아보실 건 따로 또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청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수술비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또 보험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인분은 유방암 1.5기셨고 항암을 4번을 하셨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 중에 요양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데 이제 그 보험사는 치료 중에서 이거는 미백을 위한 목적의 어떤 치료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미백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데렐라 주사 이런 용도로 쓰는 주사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트집 그런 거를 이제 딴지 태클을 이제 거시는 거죠. 그런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고 물론 다 다릅니다. 제 경험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막 요양병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고 이게 나는 미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글루타치온과 이 셀레나제를 맞고 나는 피부 안색이 내가 만약에 정말 좋아졌다면 나는 안에서부터 치료가 돼서 그게 겉으로 나온 거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의 약효를 증명한 거다. 나는 바깥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암 환자고 진단서에 나와 있듯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치유를 받았다. 치료 목적이 증명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입금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책에도 써있긴 하지만 네. 작가님께서 이제 법원에 계신다는 걸 보험사 직원도 알긴 알 거죠. 모르죠.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런 백그라운드에 작용하지 않은 건가요? 모르죠. 제가 네. 그 판례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전화가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저는 32회 사실은 이게 양쪽 다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요즘은 추세가 그렇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놔두고 대신에 절단 효과와 동일한 가장 센 3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껍질이 정말 다 벗겨져서 이게 부위에서 이렇게 빨간 파충류 이렇게 벗기면 빨간 거 나오듯이 그렇게 빨갛게 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위에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닿으면 따가우니까. 그래서 그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연고가 양은 적은데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면 회복력이 뛰어난 연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구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게 첫 전화였는데 판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례상 연고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안 해주는 걸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 직업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건데 네. 판례라는 거는 법 조항이 아니에요. 법 조항이 아니고 판결의 예시거든요. 저희는 사실 저희 코트넷의 하단에 최신 판례가 항상 떠요. 저희가 그거 관심 있는 것들은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는
그때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이메일로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그 또 연고 지급 사례 막 이렇게 보험회사 이렇게 나오니까 전 당연히 그 판례를 읽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도 그 판례 봤는데 그 판례는 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분이 연고를 바르고 그거를 청구했을 때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된 사례인데 분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판례로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상황 아까 말씀드린 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이 연고를 안 바르면 그럼 저 뭐 된장을 발라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는 저의 사례와 다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안 주셨으면 저는 이거를 소를 제기를 해서 제가 이기면 그게 새로운 판례가 되는 거거든요. 판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저희 동부지법의 독서 동호회 책멍을 제가 만들어서 독서 동호회 이것도 암 진단 받고 제가 벌인 일인데 그 책멍에서 이제 제가 출간을 하니까 뭐 판사님들도 계시고 막 다 계세요. 저희 일반직도 있고 막 한데 거기 판사님이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나도 몰랐다. 그래요? 나도 이거 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 제가 친한 판사님이신데 판사님조차도 판례가 이렇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데카솔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네. 어떤 건 다 빼놓고 마데카솔은 실비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구절이 있으니까 네네. 그 구절 갖고 안 된다는데요 네, 한 그쵸, 거고 그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네네. 관련된 직종자기도 하니까 네네. 이거는 뭐 약간 성형수술하고 나서 자기 미용 목적으로 한 거지 나는 이건 치료 목적인데 이렇게 이제 반박을 네. 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실 때 판례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판례에 대한 접근은 뭐 작가님의 직업상 이제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네.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네, 보시는 네, 암 환자 네, 네, 누구나 네네네. 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이 암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사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연고비만 따로 입금이 딱 됐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게 또 이 백지 서명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책에 나오니까 제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팔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 책을 써보니까 책을 해서 작가가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알려드리는 거지. 백지 서명 사건이 뭐냐면 그분은 난소암 이기셨어요. 같은 층에 있었는데 그때가 항암 중이셔가지고 그 면역 링거를 맞고 계셨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보험회사에서 온다고 했는데 치료 잘 받고 있는지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올라오셨는데 너무 힘들게 하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안 오시길래 1층에 그 소파에 저희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백지를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밑에 사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뭐 일단 사인하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청구한 거는 다 드릴 테니까 여기 사인을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서류를 꾸며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안 하셨대요.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험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을 하시나.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요. 또 한 분이 그때는 이제 물론 4년 전이고 또 한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사이에 이게 백지 서명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좀 알아보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됐는데 사인을 해서 보내면 거기서 서류가 꾸며져서 오는데 지금까지 청구한 것까지만 드리고 더 이상의 어떤 청구는 하지 않겠다. 뭐 이 치료에 관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사실 암 진단 받고 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이런 너무 이겨내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는 보험회사를 믿고 수십 년을 잘해주겠지 믿고 나는 납입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보험회사도 왔다고 하니까 내가 잘 있나 보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거기는 사기업이에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저희와는 입장이 사실은 정반대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계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거 하자고 하겠죠. 환자 입장에서 유리하면 안 하겠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거를 아셔야 그쵸.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도 보험사에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 아,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또 이렇게 아는 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요양병원에 이것도 다 다릅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간호사나 뭐 이렇게 행정 보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신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해보고 반응을 봐서 이렇게 좀 하시면 또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할 때 아까 제 지인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톤을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써가면서 안 되시면 미리 적으세요. 나는 뭐가 어떤 부분이 얘기를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겠고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일단 차분하게 화를 내지 마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잘 풀어가겠다. 그래서 톤을 낮추시고 그 상대방이 어떤 말씀,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치료 다 끝났잖아요. 왜 아직 병원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톤을 유지를 하시면서 선생님 그렇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게 0.5cm 보다 커야 암으로 발견할 수 있지 어떤 영상으로도 그 이하의 미세 잔존암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몸 어딘가에 지금 암세포가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모르고 나는 수술한 지 5년도 안 되고 지금 1년, 예를 들면 2년인데 나는 이 치료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선 할 때 당연히 다 주셔야죠.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보통의 암 환자분들이 뭐 서명을 할 일은 없죠? 그쵸. 돈 받을 때 서명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돈 받을 때 서명... 알아서 이렇게 입금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거 제가 책에 도표로 굉장히 순서대로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카드로 예를 들면 결제를 하잖아요. 병원에. 제 카드에서 다 나가고 그러면 세 가지 세부내역서, 영수증, 뭐 소견서, 진단서, 입회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서류 세 가지를 이제 병원 측에서 받아서 그거를 보험회사에 보내는데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직접 지점에 가셔도 되고요. 요즘은 앱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제 거 앱으로 제가 했더니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막 열심히 앱으로 막 이게 다 되더라고요. 네.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100만 원이 넘어서 안 된다 앱으로. 근데 그런 게 또 보험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팩스로 했어요.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공홈이라고 하죠.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접수하실 때 보험 청구가 가능한 팩스 번호, 이메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양식도 다 있어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험 청구 양식이 다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날짜만 지웠어요. 왜냐면 발병 원인 진단 뭐 코드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청구하는 날짜만 화이트로 지워서 4장짜리를 보내요. 뭐 동의 체크하시고 그 4장을 팩스로 보내면 접수됐다는 팩스가 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카톡이 와요. 처리되는데 2, 3일이 걸린다. 그럼 이제 기다리면은 또 카톡이 와요. 입금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비가 그대로 입금이 됐고 저는 정말 1세대라서 그대로 입금이 됐고 아까 말한 입원 특약은 하루에 얼마 몇만 원 해서 계산이 돼가지고 또 따로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접수하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명할 일은 없는 거네요. 일단 네, 정상적인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약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치료받고 해서 이제 보험 들었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준다 안 준다로 막 옥신각신하고 막 이걸로 막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도 싸우면 더 힘드니까 이제 그리고 그런 와중에 보험회사에서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줄 테니까 맞아. 서명하시죠 이러니까 네. 에이 하고 그냥 서명하겠다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언니도 남편까지 이제 싸우죠 같이. 그쵸.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싸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뭐 연락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3년차 지나서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작년 11월이 제가 3년차인데요. 제가 10월에 수술했으니까 딱 4년 만 4년인데 작년에 3년째잖아요. 3년차 지날 무렵에 제가 주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치료한 걸 청구했는데 그 담당자가 바뀌신 거예요. 네. 자주 바뀌잖아요. 네. 바뀌셔서 그분이 되게 강경하게 나오신 거예요. 이제 3년도 지났는데 왜 아직도 면역치료 받으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책에 너무나 제가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치료고 이만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리고 이거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시 싸우는 거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거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먼저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뭐 오유경인데요. 네, 뭐 이렇게 오히려 굉장히 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이렇게 좋게 말이 오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보험 제도도 아까 말씀하신 뭐 2세대, 3세대, 5세대까지 바뀌었는데 그러면 실사를 나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나오겠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오시라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고 고주파 치료, 면역 치료 이렇게 했다. 다 있으니까 다 와서 보시고 제가 있을 때 꼭 연락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다른 그 제3의 어떤 객관적인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분이 저를 이제 법원에 오셨어요.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3층 구내식당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류 뭐 저 얘기도 듣고 네. 그래서 그분이 모든 필요한 서류를 다 떼겠다는 거에 동의하라고 해서 제가 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아산병원에 있는 자료며 그 집 근처 요양병원 뭐 이런 거 다 떼가지고 하셨거든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보험회사 쪽에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도 나는 꼭 이걸 해야겠다. 만약에 안 주시면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요즘은 정치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 뭐 조선시대 때는 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네. 이런 거지만 요즘은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내가 보험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아픔을 말할 수 있고 해결해 달라고 고충을 표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꼭 말씀을 하셔서 또 정당하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본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위암 환자 4년차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줬어. 네. 근데 어떤 분은 안 줬어. 네. 똑같은 위암 4기인데 이게 차이가 뭐냐? 준 사례는 보면은 이분이 혼자 사시고 음식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그리고 위암은 음식물이 이제 들어가서 소화하는 곳이라서 음식과 관련이 많은데 음식 해주는 분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크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와 어떤 나의 뭐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험회사에서 정말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럴 때 내가 쓰려고 보험을 가입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실 보험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 몇십만 원을 몇십 년을 내면서 마지막에 암에 정말 걸렸을 때 그 5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거를 왜 가입을 하나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못 받으신 경우에 여러 가지 제가 쭉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웃으시면서 끝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하네. 이게, 이게 너무 받기 힘들고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듣기에는 네네. 너무 심하다. 이게 불편하시죠? 좀. 네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정말 제가 혼자만 알기에는 저 이렇게
정지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케이스들을 받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책에 써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암 환자 분들이 쓴 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읽기도 했고 인터뷰도 했지만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빠지는 게 없이 다 얘기돼야 될 텐데. 네. 네. 이제 그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학병원에서 뭐 항암 수술 방사선하고 그냥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닐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좀 찾아보면 이제 뭐 암 전문 병원도 있고 네네. 암 요한병원도 있고 네. 뭐 작가님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지만 네네. 뭐 암 요한병원에 봐서 이제 추가적인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암 환자의 암 전문 요한병원 뭐 이런 입원이나 통원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 네. 그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수술 받고 제가 그 되게 정말 제가 존경하고 가장 감사하는 저희 그 아산병원 고 교수님 이름 말하고 싶은데 네, 그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워낙 신뢰했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요양병원이 있다는데 제가 입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냥 보통의 일상의 보통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통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 된다. 이제 교수님 생각에는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 안 하셔도 이렇게 관리를 보편적인 건강관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순간에 바로 이게 되게 약간 돌아섰을 때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네. 그런 보통의 관리를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딸이 어리고 이럴 때부터 유기농 매장에서 장 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요. 보편적인 건강관리를 충분히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트레스와 잠 뭐 이런 것 때문이긴 했지만 했는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지인분들 중에 의사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또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전공하시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의사들마다도. 네, 그 유방외과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수술 전문이세요. 수술에 있어서는 최고죠. 그리고 그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면역과 회복과 뭐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또 전공 분야하고는 또 공부해 오신 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묻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의사한테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또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판단은 내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 제가 입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 되게 이 부분 되게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첫 책에도 쓰고 두 번째 책에도 그렇게 써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입원한다고 했을 때 애들이 어린데 이게 라이드랑 이런 거 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엄청 발끈했거든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그때 막 다 번졌거든요. 그때 얘기했나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막 번진 거? 네. 방어회. 맞아. 네. 그 사건이 있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빨간 종기가 여기서부터 이 배꼽까지 쫙 시간순으로 막 번져서 급성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고 다시 아산병원 가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그런 말을 또 하필 그때 들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애들이 어린데 뭐 입원까지 해. 뭐 한 15분 20분 뭐 아산병원 집에서도 가까운데 엄마도 이렇게 말해서 되게 서운했어요. 서운하죠. 근데 지금 다 돌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32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회복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막 번지니까 저희 남편도 빨리 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특히
이 책 2권 쓰면서 많은 도움을 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저희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가 2번째 책 내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오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낮에 한 12시쯤에 점심 먹으러 가려고 전화했다가 그래서 엄마 왜 갑자기 이러는 엄마가 막 제가 죽은 것처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2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 얘기도 거기 썼거든요. 엄마가 그때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말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제가 구구절절히 다 썼기 때문에 이 책은 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 아픔과 회복에 대해서 아실 수 없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면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정말 필수적인 치료들이 있어요. 이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배설을 잘한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부분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병원인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실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침이나 뭐 그 우리 보양을 위한 첩약, 그쵸? 뭐 쌍화탕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방병원하고 다 다른데 이제 한방병원인 경우에 침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치료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고주파 치료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는 정말 한방이든 양방이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하고 논문도 굉장히 많아. 제가 갔던 요양병원에 원장님께 고주파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는데 제가 워낙에 질문이 많으니까 네. 그 원장님이 그때만 여기 뒤에서 바로 촥촥촥 꺼내가지고 저한테 촥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뢰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주파는 인정받은 이게 면역 암세포를 이게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 가슴 부분, 암인 부분만 하는 게 있고 목부터 여기 배까지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받은 그거는 한 번에 70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할인해가지고 40, 50 뭐 이래요. 몇 번을 받아요? 굉장히 비싸요. 처음에 집중치료 기간은 집중치료 기간이 뭐냐면 암 진단을 받고요. 3년 이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3년은 정말 의사들이 얘기했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3년 재발 안 되면 일단 조금 안심. 그래서 3년은 집중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집중치료 기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주사매, 그러니까 링거를 통해서 혈관 주사로 하는 것도 주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고주파 치료는 못해도 2회는 했어요. 그럼 거의 90만 원? 일주일에? 그쵸. 야, 네. 한 달이면은 거의 300, 40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에서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병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고주파 치료기가 전국에 3대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받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뜨겁지 않으면서 물론 좀 열이 나는 것도 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 밑에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산소치료. 하얀 캡슐이 여러 대가 놓여 있는데요. 그 캡슐 안에 아까 D가 얘기한 비타민 D를 이게 어떤 광선으로 치료한다는 거 저는 되게 쉽게 이해한 게 이렇게 통이 있고 투명한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누우면 뚜껑이 닫히고 2기압을 할까 3기압을 할까 물어보시거든요. 산소 기압을 그 기압에 맞는 산소를 넣어주시는데 누워서 이제 거의 잠드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좋은 산소가 짧은 시간에 농축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정말 너무 개운해요. 자고 일어나면 정말 어디 숲에 그 산림욕하러 온 것처럼 정말 개운하거든요. 그리고 이 산소 치료는 무료인데도요. 제가 제 요양병원 6군데 다녔는데 요양병원마다 무료예요. 근데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무료면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병원에서 항상 권하시는 거예요. 이거 빠지지 말고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방사선 할 때 있었던 요양병원은 그거를 계속 왜 빠지셨냐. 이거 방사선 할 때는 산소 치료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회복이 좋고 이렇게 산소가 다량으로 들어오면 뇌로 산소가 가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호르몬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우리 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산소가 몸에 들어 몸 엄청 좋죠. 네,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링거랑 뭐 이런 거는 많이 말씀드렸고, 또 요양병원마다 환자가 환우들이 입원해 계시면서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격실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통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보라색 소금이 있었거든요. 한 스푼씩 넣어라 뭐. 그리고 쑥 이거 하는 그게 주머니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경치가 좋은 데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앉아서 경치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조격도 하시고, 안마의자도요. 요양병원 다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음식이 제가 있었던 데는 정말 호텔 셰프 출신이셨어요. 그 장충동에 있는 그 모 호텔 출신. 네. 한식 조리사, 양식 이렇게 다 셰프들이 5스타 호텔에 셰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영양사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계획한 거를 조리를 하시는데 정말 이게 음식에 대해서도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음식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아, 이게 암에 도움이 되구나. 이거 어떻게 레시피,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 그런 상호작용을, 암에 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 운동실이 2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VIP실 뭐 이렇게 VIP는 1억 이상을 미리 선결제하고 뭐 이런 분들을 VIP로 해서 따로 관리해 주시는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2군데 다 해봤는데 똑같아요. 1대1로 하냐 1대8로 하냐 뭐 이런 네.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운동실이 따로 있어서 운동도 배울 수 있어요. 폼롤러 이런 거 다 거기서 그때 배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험으로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네. 많이 알아보시고요. 가셔야 돼요. 그 병원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6군데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여기래. 너 거기 가서 치료 받아봐. 이렇게 너는 보장도 되니까 해서 갔는데 거기가 정말 거기서 많은 회복이 되고 정말 최고였군요. 정말 네. 제가 말씀드린 그 VIP 네. 네, 1억 1년에 네. 1억 들었는데요. 네. 거기 또 가보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냐거든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때, 특히 방사선을 할 때 매일 병원을 가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쉬고요. 또 월, 화, 수, 목, 금. 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셔틀이 있어요. 그 요양병원의 아까 혜택 중에 하나가 셔틀이에요. 왜냐면 집에서 가려면 내가 운전해야 되고, 방사선 하고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이 없어요. 침대가 막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셔틀이 있어서 데려다 주고 기사님 기다리셨다가 치료가 끝나면 또 데리고 와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 가까운 곳에 계셔야 되고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 다 끝났다 하면, 제가 아는 거기서 사귄 친구는 제주도에 간 친구도 있어요. 오, 네. 제주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등록을 해서 나 제주도에서 치료받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가 된다고? 전국에 상관없잖아. 생각해봐. 서울에 그쵸. 살다가 제주도 이사 가면 제주도 요양병원 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범위를 넓게 보셔가지고 특정 지역을 또 얘기하면 또 그래서 강원도 쪽에 또 많고 하니까 많이 의료진도 검색하시고요. 위치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꼭 맞는 곳으로. 그리고 산책 코스 잘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작가님처럼 이제 보장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제 뭐 걱정 없이 뭐 원하는 데 다 가보겠지만, 실질적인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네. 내가 뭐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지금의 컨디션이 버틸만은 해. 아주 뭐 힘들지는 않고 그냥 뭐 암에 걸리면 다 이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뭐 나는 뭐 작가님처럼 보장도 그렇게 뭐 1세대 이런 건 아니라서 약간 뭐 내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쓰자니 약간 돈도 좀 아까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3, 4, 5장에 특히 음식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는데, 제 주변에 제 책을 부엌에 놓고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도 생선조림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 네. 제 책을 열어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정말 맛있게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음식 부분을 특히 그렇게 쓴 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못 가시는 분들 제가 뭐 종류별로 다 넣어놨거든요. 단백질, 비타민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다 넣어놨는데 그런 경우에 요양병원에 가셔서 해주는 거를 다 그대로 뭐 100% 만족하게 하시면 물론 더 가장 좋겠지만 안 되시는 경우는 댁에서 제가 쓴 두부가 사실은 근데 저는 비싼 소고기 먹고 이런 거보다는요 두부를 매일 뭐 반무나 한무를 먹는 게 사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두부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들기름에 이게 지진다거나 그리고 책에 다 있는데요. 고춧가루 조금 해서 조림을 하신다거나 그 두부를 구워서 김밥처럼 싸셔도 되고요. 뭐 낫또 청국장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꾸준함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 저희가 뭐 오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고추 이런 것들 저희 사실 보면은 제가 책에 쓴 그 식재료들이요 다 막 고가의 막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 뭐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내가 나를 위해서 챙겨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운동 파트에 넣어놨잖아요. 폼롤러를 하나 사셔가지고 귀찮아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병원에 들어가면 억지로 시켜주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네, 예약을 해주니까 하는 거일 뿐이고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혈액 검사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체 뭘 봐야 되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좀 중요한 것들 좀 짚어주시면 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혈액검사지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꼭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7만 원인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추가를 해서 그 결과랑 같이 하면 이게 종이 2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탈탈 털리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딱 오셨어요. 결과지 들고 이렇게 딱 오세요. 그러면 자 앉으시죠 하셔가지고 식판을 딱 놓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원장님실에 예약을 해서 이제 들어가요. 그 책상에 머리를 둘이 맞대고 앉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 제가 그 가져오려다 못 찾아가지고 안 가졌는데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 20이네요. 저번에 비해서 뭐 20 떨어졌어요. 안 드셨죠? 네, 챙겨 드셔야 돼요. 주사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정말 그게 제 몸의 지도 같아요. 비타민 D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보면 단백질 수치 저번 거에 말씀드렸는데 그 호중구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바나나 얘기 말씀도 드렸고 그런 호중구 수치는 우리가 면역을 지키는 면역의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 수치도 거기에 나오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와요.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것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쭉 추적 관찰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암 환자니까 너무 불안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경구용 입으로 먹는 항암제를 매일 한 알씩 먹고 있어요. 타목시펜이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살이 찌는 거예요. 지방이 계속 저장이 몸에 돼서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또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든 걸 다 따져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드신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먹어서 뭔가를 차단하는 게 좋은 경우는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쫄라서 저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관절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작용 중에 이제 관절통도 있고 이게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지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그때 50대 중반인 한 여성분이 저희 같이 운동도 항상 같이 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콜레스테롤 처방을 드시고요.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차고 제가 되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낮으신 분이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의사가 놓친 거였어요. 그래서 처방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에 진짜 복수가 차가지고요. 이렇게 엄청 힘드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밝혀져서 이분은 요양병원에서 보상을 받으셨어요. 피해 보상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항상 체크하시되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어서 저 이게 정기 검진 때 교수님한테 가서 말했더니 그 내과를 연결해 주셔서 콜레스테롤 상담을 했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먹으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래서 수치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돼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 활동 수치가 있는데 CA 뭐 125, 뭐 CA 153 이런 게 암에 관련된 수치인데 153은 유방암 관련 인자고 125는 자궁 쪽 이제 염증이 많은 경우에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수치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여성들인 경우에 이제 뭐 생리의 주기에 따라서 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셔서는 안 되지만 제가 수술했을 때 저희 주변에 암 수술하신 분들 다 엄청 높았어요. 이게 노멀한 그런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수치를 유심히 봐요. 네, 그래서 이 수치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에 제가 전문 용어로 막 지금 용어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책에 굉장히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혈액검사 결과지를 딱 놓으시고요. 책을 펴놓으시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걸 다 모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혈액검사 결과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내 면역세포 어떻게 높여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막 조절을 하잖아요. 너무 좋네. 근데 뭐 내가 좀 음식을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까 뭐 콜레스테롤은 잘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른 수치들은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뭐 바뀌고 뭐 이러나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매달 그걸 검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담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 빵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빵을 드시면 안 되고 너무 먹고 싶을 때도 그냥 반쪽만 먹고 일단 밀가루를 다 끊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밀가루는 D랑 또 D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끊고 그 식습관을 제가 이제 완전히 바꿨잖아요. 이거는 이 이후에 제가 주말에 그 없어진 요양병원에 주말에 가서 할 때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빵을 진짜 완전히 끊고 야채 위주로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빠짐없이 하고 인증을 매일 하면서 제가 체크를 했더니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이 높았거든요. 근데 진짜 정성범죄 안으로 항상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까만색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도 그렇게 바뀌나요? 한 달 만은 아니었고요. 저는 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이면은 네. 그 안 떨어질 것 같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네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에 걸리는 것도 3개월, 회복되는데도 3개월. 네. 네.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의사를 맹신하지 말고 병원을 의심하지 말라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동부법원 민사 합의부에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의료 전담부였는데요. 저희가 건설, 의료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저를 의료 전담 합의부는 5억 이상, 속가가 5억 이상인 사건들을 이제 다루는 곳인데 제가 법정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소가 접수가 되면 소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이제 제기를 하시는 이제 다른 의료 사고나 산재 이런 거 다 빼고요. 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암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 이제 가족분들이 소를 제기를 하시면 소장을 처음에 내세요. 그러면 제가 암 환자잖아요. 이렇게 소장 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화가 나서 소장을 읽으면 아 이거 원승이야 원승. 막 제가 이제 그래요. 판사. 네. 보면 좀 네. 판결을 워낙 이게 네. 매주 판결하시는 거를 법정에서 듣고 판결문을 네. 제가 보니까요. 그랬는데 접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측에서 답변서를 내요. 그럼 답변서는 또 병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답변서를 내거든요. 요즘 다 전자제출이기 때문에 또 양의 제한이 없으니까 사진이며 수술 과정이며 뭐 그 그림이며 뭐 여러 가지 판례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영상까지 해서 막 제출을 하세요. 이거를 다시 읽으면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너무 대증요법, 그러니까 이 검증되지 않은 자연치유요법을 너무 믿고 이렇게 하셨구나. 병원의 이런 디렉션을 안 따르셨구나. 이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사건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원고편이었다가 이제 답변서가 들어오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쌍방이 정말 이게 서면이잖아요. 종이지만 정말 물고 뜯는 게 보여요. 하나하나 반박하고 굉장히 심하게 막,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고 뜯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변호사가 낸 서면들도 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이제 수긍하는 부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환자 굉장히 힘들었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지만 이렇게 쓰면 또 마음이 되게 짠한 거예요. 아, 그래, 서로 이렇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서면으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서 판결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서류들을 보면 정말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병원을.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 수술 잘 됐어요. 희망을 주려고 의사는 하잖아요. 그쵸. 수술이 잘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면 그 말만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거를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안 먹었다. 제가 요양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진 병원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요, 연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마지막에 차트에 4기인 거예요. 연기인데 왜 이렇게 4기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쭤보니까 이 타목시펜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부작용으로 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축적 이런 것 때문에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이신 분들, 특히 기수가 정말 상관없는 게 제가 이건 쓰긴 했는데 기수가 상관이 없는 게요. 연기 1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히 연기신 기수가 낮으신 분들은 경각심이 덜하세요. 2기, 3기 이러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바꿔야겠다. 실천도 잘하시고 하지만 초기다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생활들을 하시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일단 않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그 디렉션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맹신하신 거예요.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이 너무 맹신하신 거 아니면은 또 너무 불신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입원하면 환자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호사님하고 뭘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뭔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면 이제 모든 것이 좀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계획들을 다 짜놓으셔서 이게 서면을 내는 걸 보면 사실 우리는 병원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한 계획을 일주별, 뭐 하루별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를 딱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오시고 요양병원에만 계속 계시면서 그런 면역치료만 하셨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를 이분은 또 너무 불신하신 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의사가 되겠다고 그 힘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신 분들이 정말 이 환자를 대충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되신 분들은 정말 생명은 고귀하고 내가 이 생명 꼭 살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요 일단은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0.001%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그걸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애쓰실 거기 때문에 믿으시고 그리고 의사한테 질문하는 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의사분들도 환자가 뭔가를 느끼는 거 솔직히 말해줘야지 어떤 게 불편하신지 알고 여러 많은 환자들을 임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다 그 맞는 케이스들을 다시 조합을 다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의사한테 묻거나 말하거나 간호사한테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를 의사들은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거 궁금하신 거 물어보되 베이스로 신뢰를 깔고 여쭤보신다면 서로 이런 좋은 관계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환자가 뭐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라는 거는 네. 어쨌거나 병이 낫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말씀하는 취지에서 따라 보면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나 안 나았네? 너가 책임져. 결국 이 맞아요. 얘기죠. 그 과정에서 양쪽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자는 환자 생각대로 자기가 치료를 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도 있고 네. 의사 입장에서는 너가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 다 책임지라고 하냐 뭐 네네. 이런. 그래서 그런 거를 서류를 보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서류들을 이제 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하나 또 되게 너무 쇼킹은 아니고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암 환자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위암 환자에 대한 최후 처방전이었어요. 퇴원하기 전에. 근데 약이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약이 아니었어요. 1번 틈나는 대로 걸으세요였어요. 약이 아니고 걸어라. 그분은 위암 3기셨던 것 같은데 저희 부장님, 저희 재판부 판사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번이 틈나는 대로 걸으세요였어요. 저는 그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거 처방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틈나는 대로 걸으세요가 1번이고요. 2번이 무슨 약, 3번이 무슨 약, 4번이 무슨 약이었어요. 이렇게 짝짝짝짝 해서 이제 약 처방이 나갔는데 정말 멋진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뭐 운동하라는 얘기 뻔하게 들리니까 가볍게 흘려 듣고 이제 2번, 3번, 4번 뭐 약을 뭐 먹어라 이것만 보는 건데 네. 의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번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생겨서 이제 결과의 차이가 생기고 이제 분쟁까지 가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틈나는 대로 걸으셔야 돼요. 운동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많이 뭐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 그래도 궁금하신 게 음식에 대한 거라서 네. 이제 암 환자의 입장에서 네네. 이제 암을 거의 치유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암 환자가 꼭 피해야 되는 나쁜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해 나쁜 음식. 네. 전에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왜 화학 조미료, 방부제, 밀가루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방부제 이런 거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DEE, 디아나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또 가장 크게 느꼈던 두 번째가 비타민 D에 이어서 밀이었어요. 밀. 그래서 그 친구가 I don't eat meal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밀은 원래 음식이잖아요. 근데 밀? 이랬더니 wheat 이러더라고요. 한국어 패치를 해줬군요. 네. 저도 들으면서 밀이면 식사인데 네네,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밀가루를 안 먹는다. 그래서 아예 안 먹냐? 근데 아예 안 먹는데요. 아예? 그래서 자기는 음식에 대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밀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수입이 아니고 거기 오스트리아에서 그쵸. 재배된 밀이 있을 수 그 있잖아요. 신토불이죠. 그쪽 네, 입장에서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밀이 글루텐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글루텐이 장에 되게 면역에 안 좋게 작용을 하고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는 이유가 그래서 외국인들, 유럽인들 굉장히 글루텐 프리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밀이 몸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도 많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축적도 많이 되고 몸에 좋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로서 이 정말 영양분으로 이제 섭취를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럼 뭐를 너는 먹냐 주식으로 아까 두유 250 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딱 서랍을 열면 부엌에 쌀국수가 5종류가 있대요. 두께별로 다 있고 그리고 쌀이요 세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쌀이 세 종류 제가 이랬더니 자스민 라이스 그러니까 수향미라고 우리 하잖아요. 향이 나는 수향미 쌀 그다음에 이게 남쪽 아시아 그 베트남 쌀 있죠. 좀 날아다니는 그 쌀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쪽에서 하는 약간 찰진 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쌀국수 밥 그거를 주로 에이시안 푸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거기다 또 뭐 먹냐 했더니 김치를 먹는다. 김치를 먹는데요? 자기는 야. 몸이 안 좋잖아요. 네. 아프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이후로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파서 김치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1년 전에 그 3번의 암 수술하고 21번, 1년 전이에요. 21번 항암하고 2달 동안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는데 올해 5월에 한국을 와서 춘천하고 그쪽을 서울하고 돌고요. 5월에 왔는데 다시 10월에 온 거예요. 더 건강해져가지고. 와. 그렇게 온 이유가 김치. 김치를 와서 이 식재료를 먹어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처지면 김치를 먹는다 해서 김치를 담글 줄 아냐 그랬더니 거기 그 피시 소스라고 해가지고요. 베트남에서 나오는 액젓이거든요. 네, 그게. 네. 피시 소스랑 고춧가루랑 소금으로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그거를 마늘도 넣고 하는데 한국의 마늘이 유럽의 마늘하고 맛이 다르대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김치 먹고 완전 김치 러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양파 맛도 오스트리아 양파랑 한국 양파가 맛이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그 김치가 더 힘이 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컨디션이 이렇게 나빴다가도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 되게 기가 얇은 건지 이제 디아나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보통은 김치는 제일 마지막에 먹거나 남기는데요. 그쵸. 지금은 김치를 절대 안 남겨요. 다 먹고 집에서도 엄마가 보내주신 여러 가지를 다 챙겨 먹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아시안 푸드를 건강식으로 친구가 먹고 있고 이제 밀 이제 얘기했고요. 금지해야 될 거.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될 걸로 이제 김치. 네네. 아, 밀이 정말 나쁜 거구나. 그리고 그 얘기. 그 이 친구는 유기농으로 다 많이 대부분 먹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쓴 게 영어로 다 책이에요. 네. 제 책의 내용을 그 친구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그 올게닉 농약을 치지 않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정말 잘 챙겨 먹어도 농약 그 성분이 조금이라도 그쵸. 들어오면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몸이 모든 에너지를 또 다 쓰잖아요. 그럼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가능하면 유기농을 먹거나 유기농을 못 드시더라도 괜찮아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토마토 같은 거는 물에 오랫동안 담궈 놓으시고 과일을 세척하실 때 칼슘 파우더나 과일 세정제, 특히 식초 같은 거 사과를 물에 넣으시고 식초를 저는 이렇게 식초가 아예 주방에 있어요. 따로 세제처럼. 네네 세제 옆에 식초통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항상 해가지고 사과도 이렇게 하고 식초를 조금 넣어서 담궈놔요. 그럼 사과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막 사과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깨끗이 씻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샐러드 위주로 먹다 보니까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거든요. 되게 가성비 좋은 집이다 해서 갔는데 딱 먹는 순간 정말 이게 딱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농약. 그 느껴졌어요? 와. 왜냐면 이게 저는 워낙 다 세척해서 먹고 예민해지니까. 이게 씹을 때 그 느낌을 알아요. 이게 정말 좋은 채소의 느낌을 알거든요. 정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게 그리고 뭐 다른 걸 썼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제가 집에서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 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 집 오지 말아야지.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약이 들어간 거를 농약을 안 뿌릴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없죠. 깨끗이 씻어서 특히 오이 같은 것도 그냥 물에 대충 씻지 마시고 왜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그리고 필러로 가능하면 조금씩은 이렇게 밀어내시고 왜냐면 그 오돌토돌한 부분에 껴있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 오돌토돌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농약이 뭐 저는 이제 잘 둔감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신경 써서 드시고 이제 예민해지신 분들은 딱 먹으면은 네. 느낌이 오나 봐요. 네. 뭐 쓴맛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네. 딱 혀에 닿는 느낌이 네.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거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딱 닿는 순간 뭐가 딱 느껴져요. 일단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딱 그 느낌이 쎄해요. 그리고 이제 씹어봐요. 계속 씹는데 써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다 물에다가 식초를 타가지고 씻으시는 거예요? 네네. 칼슘 파우더라고 네. 그 시중에 나가시면 과일, 야채 세정용이 있어요. 네. 그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물에 풀어서 네. 씻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이제 그 셰프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농약 이거 유기농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칼슘 파우더 요거를 쓰시라 이러면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럼 혹시 뭐 먹는 거 말고 네. 일상생활 용품 중에서 네, 좀 네, 네. 암 환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 항암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방에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머리카락이 이제 다 빠지시잖아요.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두피가 굉장히 이제 그 막 간지럽고 따가워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쓰던 샴푸를 이제 가져와서 쓰시잖아요. 그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머리를 감았는데 이제 따가운 거예요. 아, 샴푸를 썼을 때? 머리에 이렇게 감으시는데 네. 이제 머리가 뭐 하루아침에 다 빠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빠지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머리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선배 또 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선배 암 환자 입장에서 이제 이걸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2권이나 썼지만 그 선배 암 환자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도 여기
어디 거기 가가 지점을 말할 수 없으니 그 가서 그 암 환자 전용 샴푸를 사서 썼는데 안 따가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라인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백화점에 가셔도요. 그 천연 제품으로 만든 그 샴푸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서 안 사시더라고요. 안 사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천연산 제품으로 이런 걸 만드는지 이 제품이 어떻게 내가 뭐 그러면은 궁금한데 알려달라 하면 다 이게 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3명이서 갔어요. 네. 그 매장을 네. 갔더니 두피 케어가 시리즈로 거기서 연구로 개발한 게 시리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스프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더 빨리 잘 나시는 거예요. 그걸 뿌리고 그리고 이제 아프셨다고 했던 그분이 그 샴푸를 샀는데 정말 안 아프신 거예요. 감을 때 안 따가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가지고 그 천연 제품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등록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한 7, 8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수업을 해가지고. 근데 샴푸도 만들고요. 이렇게 비커 같은데 이렇게 그날의 재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몇 미리 넣어서 이렇게 샴푸 같은 경우는 섞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 샴푸로 애들을 머리를 감겼는데요. 한 번 감았는데도 찰랑찰랑한 거예요. 트리트먼트를 안 썼는데도. 저도 써도 이렇게 뻣뻣한 게 하나도 없고 샴푸인데 아프지도 않고 이게 확실히 금방 왜 화장품은 좀 며칠 써야 이게 효과가 나는데요. 머리는 금방 그게 티가 나고 그리고 벅스 스프레이 이 여름에 모기 기피제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뿌릴 때마다 너무 괴로웠거든요. 향이 지독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암 환자가 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쵸. 모기 한 방 물리는 것도 이게 뭐 굉장히 조심스럽고 물렸는데 뭐가 조금이라도 번지면 몸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뿌리고 나가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모기 퇴치제 스프레이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허브랑 또 뭐가 있는데 그거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역하지도 않고 뭔가가 센데 허브가 센 향이에요. 근데 나가면 모기가 진짜 한 방도 안 물리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캠핑도 저희가 1박 2일 갔을 때 그거를 뿌렸는데 진짜 주변 모기가 물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쩌다가 이제 애들이 물리거나 했을 때 거기서 만든 이거를 녹여가지고요. 여기 왜 돌리는 거 요만한 통 우리 립밤 바르는 그거에다가 담거든요. 그게 굳히라고 해요. 그래서 굳혀서 벅스밤을 만들었는데 네. 애들 그걸 바르잖아요. 그거 금방 가라앉아요. 너무 신기해요. 야. 이게 독일 제품으로도 있어요. 이렇게 창살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모기 퇴치제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거 붙이는 순간 이게 가라앉고 안 긁게 되는 게 있어요. 스크래치 모스키토 스크래치인가 그건데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검색하시면 모기 퇴치제 바르는 창살 모양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효과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치약도 만들었어요. 치약도 만들어서 제가 치약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치약 구매하실 때요. 치약 정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쭉 내리면 거기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제가 치약을 사는 사이트에도 그게 있었는데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 치약에 들어간 성분이 이건데 색깔별로 괜찮은 건 노란색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노란색 쭉쭉쭉 있는데 갑자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나오는데 향이 들어간 거예요. 그 치약에. 근데 그게 빨간색인 정도인 거예요. 솔직하게 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는 치약회사가 아니거든요.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제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올려놓으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약 성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얘기를 또 하면 안 될까. 네, 그래서 치약도 이게 작잖아요. 이게 나중에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민감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암 환자이신 분들은 모든 게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를 닦을 때 그 치약의 성분이 입 안에 이게 점막이잖아요. 점막은 있는 게 그대로 흡수되거든요. 침이 나갔다 들어갔다 어디로 해요? 점막으로 다 하잖아요.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화학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 좋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밝혀지지 않고 그냥 한 얘기지만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암 환자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암 수술을 하고 그 덩어리를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샴푸 이런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했었다는 이거는 정말 완전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책에 썼어요. 책에 썼다가 편집자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뺐어요. 뺐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그때 얘기 나눈 분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샴푸 냄새가 나는데 그 암세포에서 그래서 이런 화학 제품이 어떤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그리고 그 샴푸나 이런 거의 성분에 보면요 식약처에서 발암물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무슨 샴푸 사건이 있어서 책에 다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샴푸와 치약과 그래서 바디 클린저도요 다 바꿨죠. 네, 그래서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은 가능하면 천연으로 하시고 그게 사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샴푸 한 통에 뭐 5,000원이면 샀는데 왜 얘는 2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2만 원이지만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엄청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바디 클린저도. 그래서 몇 달 쓰죠. 네, 뭐 몇 달 쓰니까 사실 1년 정도 저는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한 번 짜는 게 정말 몇십 원, 몇백 원일 수 있거든요. 뭐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사실 이제 암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검색을 하고 알게 될 거잖아요. 뭐 그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 있고 뭐 작가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뭐 초록창에다가 이제 쳐봤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영상도 뭐 나와서 말씀해주시고 책을 썼으니까 더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초록창에서 이제 정보를 검색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그 얘기도 정말 책에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암 진단 받고 정말 막막하고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도 났다가 엄청 이 정말 바닥으로 깔아앉았다가 정말 좌절하고 막 이제 내가 죽는 거야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말씀하신 초록창 뭐 검색창을 열어서 암 환자 생존 뭐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뭐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막 뜨는 거예요. 막 제목만 봐도 뭐가 떴다는 것만으로도 막 가뭄에 진짜 단비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딱 열었어요. 그 처음에는 뭐 암 환자가 뭐 이렇게 해서 암 진단 맞아 이렇게 쭉 있는데 점점점 내용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드시면 아니면 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면 그리고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었는데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약을 파시거나 뭔가를 파는 상업적인 사이트였던 거예요. 진짜 실망감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는 충분히 지금도 이해하고 당시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막 진단받고 나서는 정말 너무 씁쓸한 거예요. 정말 미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상업적으로 쓴 글들만 검색이 계속 1순위로 뜨고 진짜로 내가 궁금한 것들은 왜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나서 그때 서점에 가서 책을 또 더 많이 사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요 막 쌓아놓고 10권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블로그를 제 출판사에서 닫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닫아서 공개는 못하지만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 내용을 정말 세세하게 다 잘라가지고 찍어서요. 그 부분을 잘라서 제가 막 거의 책 정리를 다 해놓고 이 책 저 책 비교하고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다른 병원에 삼성의료원, 뭐 성모, 뭐 아산 이 자료 3가지를 다 비교해서 올리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도움되는 정보를 쓰고 싶다. 나는 어디에도 뭐 협찬이야 내가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쓰고 싶다. 정말 나처럼 이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 정말 조회수가 갑자기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더 신나서 막 운동 동영상도 올리고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빠짐없이. 그게 이렇게 책을 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2권으로 나온 것도 분량이 원고가 많기도 했지만 굉장히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뭐 정보를 이제 보실 때 항상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상업적인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거나 정확하게 자기의 뭔가 기준을 가지고 네네, 그쵸. 뭐 음식이든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맞아요. 운동기구든 간에 선택을 해서 네네. 또 잘 활용하면 또 치료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작가님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네, 그러시면 되게 좋을 필요한 것 같아요. 거를 취사 선택해서 네네. 치료에 네. 뭔가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그리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운동,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저는 두 번째 책에 많은 기조가 그 마음 관리에 대한 거거든요. 이렇게 제목도 보시면 나를 다시 살리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고 마음 관리법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암의 그 원인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 방에 같이 있었던 환우들 케이스와 저의 케이스를 쓰고 그리고 제가 그 와중에도 책을 계속 보니까 책 좀 그만 읽어 이제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너 잠 좀 자고 막 이러면서 그 책이 뭐였냐면 책 제목은 책에 있는데 인용을 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그 의사 선생님 발췌해서 쓰셨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책에 적혀 있는데요. 부인이 근심하고 성내며 억울한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쌓으면 이거 동의보감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쌓으면 지라의 기가 약해지고 간의 기가 뻗쳐 젖 속에 가슴 속에 유방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 새끼나 바둑씨 같은 멍울이 생긴다. 이것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가 10여 년이 지나 골마 터지면서 헌 곳이 생기고 푹 꺼지는데 이를 유암이라고 한다. 이 유암이요. 유방암의 이 유암이거든요. 이게 그 책에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랑 감정으로 인해서 쌓인 독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결국에는 이 안에 쌓여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라 또는 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책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그 원장님 피검사 외 혈액검사 결과지 항상 의논하는 그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지라 또는 비가 뭔가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우리가 비위가 상한다 할 때 그 비가 그 비장이거든요. 그게 비장, 위장, 췌장 요거를 이렇게 장기를 한 대로 묶어서 그 지라 또는 비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기가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그 원장님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뇌와 연결돼 있는 장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스트레스는 뇌에서 받잖아요. 이게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 장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의봉에서 말한 것처럼 그쪽 장기가 약해지면 이 가슴에 멍울이 생겨서 이게 꺼져서 나중에는 이제 푹 꺼진다. 그게 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연결된 건데 우리가 왜 비위가 상한다는 말 뜻도 어딘가를 갔을 때 심리적으로 비위 상한다는 그쵸. 건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 비가 그거거든요. 비 또는 지라. 네. 네. 그래서 그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스트레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 한 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제가 명상이랑 다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도 가장 도움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흡법인데요. 명상을 저는 2박 3일 들어가서 배운 그 명상은 이 책에 얘기가 있고요.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는 네 박자거든요. 네 박자만에 숨을 내쉬고 네 박자만에 들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눈을 감고 이걸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청소년 수련센터에서 배웠어요. 청소년 그 저희 애 뭐 교육 이런 데 네. 가서 배운 건데 잠이 안 오시거나 굉장히 뭔가 마음이 진정이 안 해요. 보험회사랑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네. 받았다거나 네. 그래서 잠이 안 오신다거나 네. 막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네 박자로 들이쉬고요. 네 박자로 내쉬고 이거를 한 10분 넘게 하시면 실제로 이게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는 거라고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호흡법도 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뭐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암 환자분들이 계시고 이제 또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분 많지만 네. 암을 걸리시고 이제 암을 치유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제 두 권의 책을 쓰시고 작가로서 이제 활동도 하시게 되고 또 원래 직장인 직업인이 또 되셔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암에 걸리고 삶이 좀 어떻게 바뀌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다시 처음 D로 돌아가는데요. D랑 어떻게 처음에 말을 트게 됐냐면 네. 제가 걸어가다가 혼자 외국인이길래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오스트리아에서 왔다 뭐 이렇게 그래 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애를 보면서 D가 저기 너네 애지 쟤 운동화 끈이 풀렸어. 근데 저거 밟으면 넘어지니까 끈을 묶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여기 언니가 너 끈 묶으래 이랬더니 귀찮아 말 싫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에서 제 얼굴이 안 서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 생각해서 얘기해줬는데. 아니 여기 언니가 끈 묶고 넘어진다고 하잖아 했더니 귀찮아 하면서 더 빨리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러는 거야. D가 제 사춘기지 딱 이러는 거지. 막 이랬더니 자식은 언젠간 떠나가. 네 인생을 살아야지. 금방 떠나가는 거야. 딱 이 말이 제가 이 책에 처음부터 썼던 말이거든요. 나는 암에 걸리고 나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꼬막의 뻘을 제가 씹고 가족이 안 씹고 내가 씹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걱정들, 가족 다 챙겨야 된다는 어떤 K 장녀의 어떤 의무감,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진단받고 특히 요양병원 그때 못 들어갈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너만 생각해라고 말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막 주저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D도 제가 외국인이네 굉장히 막 거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질러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부지법 책몽 동호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직했는데 저희 법원에 동호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 동호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질렀어요. 그래서 2장짜리 그냥 제안서를 써가지고 도표해가지고 만든 목적. 우리는 극 아이들인데 만나는 거 싫으니까 단톡방에서 찍어서 인증하고 이렇게 하자 했더니 50명이 저번에 말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지르고 책몽도 그렇고 몸짱 클럽도 그렇고 운동하는 클럽을 만들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래서 D랑도 지금 계속 카톡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느끼는 마음이. 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술대에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내일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아니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후회 없이 그리고 유튜브도 막 댓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어디 뭐 땡땡 드림 광고네 뭐 제가 무슨 물 드시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진짜 거기에 물 한 병 공짜로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연락 저는 아무것도 협찬받은 게 없고 그리고 첫 번째 책에도 요양병원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그 두 번째 할 때 뺐어요. 그리고 그 요양병원을 제가 되게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집 가까운 곳이라서 실명을 차 해가지고 그냥 다 빼고 그런 게 정말 없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게 뭐 암 환자냐 아니냐, 이제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떠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유의미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네. 좀 많이 도움받고 이제 네. 치료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전에 책을 꼭 구입하셔서 먼저 읽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0일 암 수술까지 남은 시간의 저자 오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